41번 균근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균근이 뭔지부터 아셔야 돼요. 균근은요, 대부분 진균, 곰팡이로 식물 뿌리와 공생합니다. 균근은 진균의 균과 식물 뿌리의 근을 합쳐진 말로요, 곰팡이의 균사와 식물 뿌리가 함께 공생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 외생균근, 내생균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41번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죠. 41번에 틀린 거는 1번이에요. 대부분 세균으로 뿌리와 공생한다는 게 아니라 진균, 곰팡이로 공생한다. 이거 틀린 거고요. 나머지 건 맞으니까 꼭꼭 봐주세요. 이 42번 지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녹비작물, 녹색 비료작물, 네마장황, 클로타라리아 이런 작물에 대한 예시도 나왔네요. 10아르당 적정 파종량은 답은 42번에 현재 3번 6에서 8kg인데요. 이 녹비작물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다른 작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예시 파종량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봐주세요. 43번입니다. 유기농업의 원예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토양 수분 상태는,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봐도 토양 수분 상태 이용한대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모세관수. 우리가 이제 토양 수분 배울 때 되게 많은 종류를 외우고 PF까지 다 외우고 이랬는데 가장 이용하는 건 모세관수, 그다음 유효수분, 유효수분의 범위까지 이것도 다시 한번 이해해 봐보도록 하세요. 44번 생물적 방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방제 방법도 6가지 했는데요. 1번 자가 액비 제조. 이거는 액비, 비료잖아요. 그러니까 비료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생물적인 방제보다는 우리가 비료에 대한 얘기다. 나머지 게 더 생물적인 내용, 천적, 그다음에 타감작용에 대한 얘기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게 1번입니다. 45번 유기농업 벼농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종자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유기농업을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종자 소독약, 이게 이제 친환경 소독약이면 모르지만 여기서 소독약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살균제 소독약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가장 틀렸고요. 다른 건 다 맞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벼농사 하시는 분들은 벽시 염수선을 통해서 종자소독을 통해 키다리병을 예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벼농사도 유기농 벼농사는 진짜 비싸기도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맨날 먹는 밥이잖아요. 그쵸? 그 영양제 같은 얘기입니다. 46번 유기 배합 사료용 제조용 자재 중 보조 사료인 것은. 이건 필답에도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항응고제, 올리고당, 비타민제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요소가 아닌 거죠. 요소는 우리가 이제 질소비료 46% 있는 거잖아요. 활성탄은 항응고제고,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갈라토 올리고당, 뭐 여러 가지 올리고당이 있고, 비타민 A, 비타민 B1 이런 거 비타민제에 속하죠. 그러니까 가축 키우시는 분들 있죠. 사료로 그런 사료의 보조제로 이거 쓰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축 사료 키우는 사람이다 라고 상상을 하시고 거기에 연관돼서 하시고, 요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때 질소비료 46% 이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연관돼서 통합적으로 공부하세요. 47번입니다. 관행축산과 비교해서 유기축산에서 더 중요시하는 축사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냥 일반 사료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항생제 주시고 이런 축산 농가가 관행축산입니다. 그런데 유기축산에서는요, 그 공간 자체가 좀 틀려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동물복지와 연관해서 이제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수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저도 최근에 동물복지대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축산과 비교하면 유기축산과 동물복지는 여러분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기축산 제도가 있고 동물복지제도 따로 있는데 유기축산에서 더 중요시하는 축사의 조건.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리수가 제한이 있다. 그것들을 알아두세요. 48번입니다. 유기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기식품은요,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 가공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유기식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유기농 자재죠. 자재는 식품이 아니잖아요. 그쵸? 유기농 자재, 이것도 필답에 나온 적이 있어요. 유기농업 자재 이렇게.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물질입니다. 유기농축산물을 만들 때 이걸 제조할 때만 필요한 그런 허용 물질, 원료, 재료죠. 이것도 허용물질 법에 필답에 나오니까 그 맨 뒷장에 있거든요. 그것도 꼭 참고해 주세요. 다시 9번입니다.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게 요새 문제죠. 비료, 농약 남용. 우리가 농약에 대해서는 최근에 PLS, 파스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농약에 대한 허용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맘대로 하면 농약 그 잘못 쓰시고 과다 사용하시고 이러면 그 농작물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비료도 그 정말 그 비료법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관리가 되니까요. 그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더 허용된 것만 해야 되는 거죠. 법을 지켜야 되죠. 자, 50번입니다. 화학 합성 비료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학 합성 비료 같은 경우는요, 근류균, 균근균, 좋은 균이잖아요. 이걸 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이용해서 최대한 화학 비료, 합성 비료, 유기농업은 아예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화학 합성 비료 문제 자체 나왔다는 게 사실은 유기농업에서 이게 왜 나오지? 하지만 근류균 너무 좋고 근근균도 너무 좋으니까 이거 쓰지 말자라고 역발상을 해서 낸 문제인가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51번입니다. 유기배합 사료용, 제조용 보조 사료 중 완충제에 속하는 거. 제조용 보조 사료. 중조 산화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혼합물. 이거 필답에 나왔어요. 이거 필답에 완충제를 쓰세요 하면 이렇게 딱 쓰셔야 돼요. 벤토나이트는 규산염제에 속합니다. 이것도 법령에 속하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52번입니다. 유기농업의 기여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기농업은 생산의 증진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업, 요새 ESG 경영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에 포함되는 게 유기농업에도 연관이 되니까요. 유기농업 열심히 공부하시고 ESG 경영에도 동참할 수 있게 환경 보존에도 많이 기후 변화에 급강하는 거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유기농산물 많이 사드셔야 돼요. 자, 53번.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병해충 관리, 이것도 너무 필답이랑 연관된 문제입니다. 병해충 관리를 위해선 데리스, 제충국, 젤라틴, 이거 진짜 많이 쓰고요. 증조라는 거는 이제 사료의 보조제로 쓰이는데, 그래서 53번에 2번인데요. 중조입니다. 중조. 중조가 아니라 중조고요. 증조라는 것도 또 따로 있습니다. 증살법의 일종으로 증조살종으로 고치증이 젖는 것과 건조 사용 시 시킨 것들을 포함해 번데기 죽이는 방법이 증조고요. 중조입니다. 살중조. 이거는 사료의 보조 사료에 포함됩니다. 54번. 시설 재배 토양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시설 재배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죠. 염료 농도가 높다는 점, 자연 강우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토양 pH는 밭 토양보다 낮다. 토양 pH는 천연 강우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지 밭 토양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알칼리화 될 확률이 높고 미상 원소가 결핍되기도 쉽고 연작자가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재배에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우스 온실만 짓고 밑에는 이제 온실을 이렇게 짓고 나면은 밑에는 이제 뭔가 베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토양이 있을 경우에 시설에 대한 토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55번. 친환경 농업의 형태가 거리가 먼 것은? 고투입 농업이 아니고 저투입 농업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대체 농업이 돼야 되고 자연 농법이 돼야 되는 건데 고투입을 한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력 재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은 좀 느리게 가고 그리고 순환하고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고 그런 농업의 형태입니다. 56번입니다. 우량 과수의 목욕의 구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우선 우량 과수.
아주 좋은 과수를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품종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근군, 뿌리의 전체적인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목이 확실한지, 대목이란 것 자체가 우리가 전목묘를 많이 사거든요. 그랬을 때 이 대목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서 병해충의 관리나 뿌리 내림 발근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목의 도장성, 도장한다는 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도장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여야 되거든요.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57번이에요. 저항성 품종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저항성 품종이 뭘까요? 환경 및 병해충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있는 품종이고요.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는 영원히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영원히 이런 말은 문제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항성 품종은 농약을 이제 의존도를 좀 낮춰주기도 하고 농약에도 이제 좀 강한 품종, 병해충에도 강한 품종 이런 것들을 내향성, 내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개발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물의 생산성도 도움시키고 환경 및 생태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 이게 가장 틀린 답입니다. 58번이에요. 농장 동물의 생명 유지와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농작물이 잘 자라려면 온도, 습도, 열, 온도가 중요하고 또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가 중요한데요. 유전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환경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활환경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59번. 가축 전염병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제1종 가축 전염병.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브루셀라병은 제2종입니다. 이거는 좀 외울 게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것도 차근차근 나오는 것부터 외우시고 브루셀라는 오늘 외우세요. 2종. V 하시면서 외우시면 좀 쉬우시겠죠? 마지막 60번입니다. 벽시소독으로 방제가 곤란하긴 병은 벽시소독 우리가 염수선을 통해서 이제 소독이 가능한 병은 도깨키, 도깨비 이렇게 외우셔서 도열병, 깨씨무늬병, 키다리병입니다. 그래서 입진무늬병 많은 병은 벽시소독으로도 병제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화이팅!